하얀 게 아름답다. 자, 이 선과 이 선이 만드는 각도가 크면 우월하고 작으면 열등하다. 색? 마호가니색? 그런데 왜 모조리 블랙이라고 부를까? 흑인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흑인이다. 유럽인들이 이 히잡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느냐다. 한국인으로 동화가 되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이것은 인종주의를 극복하자는 걸까요? 인종주의를 조장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언니가 읽어봤어. 박언니 박에스더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 인종주의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한국은 아직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한국에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이민 정책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이 외국인들은 와서 머물다가 돌아가는 존재로 인식이 되고 있죠. 그런데 한국 사회가 이제 생존적 차원에서 다문화 정책, 이민 정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죠.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84,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고 1 이하인 유일한 국가죠. 이런 인구의 구조적인 문제, 또 노동력 부족 현상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이민 정책의 전환을 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방안을 모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랫동안 암묵적으로 우리 사회가 추구해온 단일 민족 국가 이상이 폐기되는 건가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중에 있어요. 그렇게 폐쇄적인 이민 정책을 갖고 있었음에도 외국인들이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지금 현재 한 300만 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20명 중에 1명은 외국인이라는 얘기죠. 이제 이 다문화주의, 인종주의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문제가 돼가고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 낙인 찍힌 몸, 고려대 염운옥 교수가 쓴 책인데요. 한국인 저자가 쓴 인종주의에 대한 드문 대중서죠. 몇 가지 도발적인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 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흑인이야? 유대인은 백인이야? 히잡이 정말 성차별적이야? 한국인은 인종주의자야? 첫 번째 질문. 오바마 대통령은 흑인이야? 우리는 왜 오바마 대통령을 흑인이라고 부를까요? 오바마 대통령은 케냐 출신의 흑인 아버지와 미 캔자스주 출신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만약에 인종이 핏줄의 문제라면 오바마 대통령은 백인으로도 불려야 하죠. 그런데 왜 흑인으로 불릴까요? 타이거 우즈. 우즈는 8분의 1 백인, 8분의 1 원주민, 4분의 1 흑인, 4분의 1 타인, 4분의 1 중국인의 구성이죠. 그런데 세상은 우즈를 왜 흑인 골퍼라고 부를까요? 인종이란 말은 원래 유럽에서 가축의 품종과 혈통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해요. 16세기경부터 인간에게도 쓰이기 시작했는데 그 뜻을 이어받아서 집안 내부의 가계나 혈통을 의미하던 말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17세기 이후에 유럽의 비유럽 지역에 대한 식민지화가 확대되면서 이 식민지에서 만난 다른 몸을 가진 인간들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라는 문제로부터 인종이란 개념이 발전하게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다양한 다른 몸들을 인식하는 주체, 그리고 비유럽인들은 이 유럽인들에 의해 인식이 되는 타자, 대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인종이라는 개념은 유럽인의 관점에서 발전할 수밖에 없었겠죠. 저자가 인종이란 개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 불교학과 고대 그리스 조각 찬양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왜
고대 그리스의 이 하얀 조각이 서구 문명의 원료로 칭송을 받았는가? 백인 우월주의 때문이죠. 하얀 게 아름답다. 흰색의 선과 윤곽을 강조한 미술이 최고의 미술이다. 채색 미술은 열등하다라는 주장이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과학의 발달로 그리스의 그 흰 조각들이 원래는 대부분 채색돼 있었다는 게 밝혀졌죠. 이 색이 벗겨진 거예요. 유럽인들이 백인의 우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온갖 것들을 갖다 붙였던 거죠. 그게 바로 우생학이죠. 이를테면 안면 각도 연구, 이마 한가운데와 코의 가장 돌출된 부분을 연결하는 선과 이 돌출된 부분에서 귀 밑을 연결하는 선의 이 각도가 크면 우월하고 작으면 열등하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선과 이 선이 만드는 각도가 크면 우월하고 작으면 열등하다. 어떡해, 나 열등해. 말이 됩니까? 심지어 두개골이 크고 무거우면 지능이 더 높다는 주장까지 나왔죠. 요즘은 머리 작은 사람이 미인형인데 그때 태어났으면 전부 지능 낮은 사람 취급당할 뻔했죠. 여자들은 대개 두개골이 남자보다 작은데 그러면 모든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지능이 낮다는 것인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학문이란 이름으로 발달을 했는가. 인종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백인 우월주의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창조된 개념이라는 거죠. 만약에 백인 중심의 흑백 이분법이 아니라면 인간의 피부색을 굳이 백색, 황색, 갈색, 흑색 이렇게 뭐 4개로 꼭 쪼개 넣어야 했을까요? 저는 노란색이 아닌데 왜 나를 옐로우라고 부르는지. 저는 사실 미국에 있을 때 많은 백인의 피부색을 보면서 저거는 화이트가 아니야, 핑크야, 핑크,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자, 오바마 대통령의 피부색 아무리 봐도 블랙, 흑색은 아니죠. 호두색, 마호가니색. 그런데 왜 모조리 블랙이라고 부를까? 한 방울 법칙 때문이죠. 흑인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흑인이다. 백인의 순수한 피는 흑인의 피 한 방울에 의해서도 오염된다. 섬뜩하죠. 인종주의가 언제 발달했는지도 중요한데요. 노예제가 폐지되기 시작하면서입니다. 19세기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합법적으로 유색인종을 차별할 수 없게 되자 문화적으로 차별하기 위한 인종주의가 발달을 한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된 이후에 더욱 강력한 흑백 분리제도가 시행이 됐고, 거기서부터 비롯된 이 인종차별이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죠. 두 번째 질문. 유대인은 백인이야? 자, 우선 유대인은 누구일까요? 유대인은 인종이나 민족이 아니죠. 종교적 개념이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그런데 히틀러가 유대인의 피가 독일인을 오염시킨다면서 유대인을 생물학적으로 구분해내려고 시도를 하던 것이 이제 유대인을 인종이나 민족으로 인식되게 만들었죠. 종교적인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을 시키려는 차원에서의 반유대주의는 이전부터 존재를 했었죠. 그런데 그게 인종주의적 반유대주의로 전환하게 된 것은 19세기 민족국가가 발달하면서다. 민족국가에서 유대인에게도 동등한 시민권을 부여하자 유대인을 차별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려는 인종주의가 발달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인종주의라고 하는 것은 동등하게 취급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개념인 유대인, 독일인하고 구분이 됐을까요? 자, 이 어린아이의 사진, 나치 시절의 아름다운 아리아인 아기 선발대회 1등 사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기 유대인입니다.
1934년에 유대인 부부가 사진관에서 자기 아이의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관 주인이 나치를 조롱하려고 아름다운 아리아의 아기 사진 선발대회에 이 사진을 보냈는데 덜컥 1등을 한 거예요. 나치는 이게 유대인 아기 사진인지도 모르고 이 나치 선전 잡지 표지 사진으로까지 이 아기의 사진을 썼죠. 이 정도로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는 여기에서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백인이야? 이스라엘의 모순적 모습을 꼬집기 위해서죠. 이스라엘은 원래 팔레스타인을 몰아낸 땅이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죠. 유대인에는 여러 인종과 민족이 있을 수밖에 없죠. 대표적으로 아슈케나즘, 서유럽에서 독일과 동유럽으로 이주한 유대인, 세파르든, 이베리아 반도로 이주한 유대인으로 아랍, 이슬람 무도에 동화됐죠. 베타 이스라엘, 에티오피아계 유대인으로 흑인이죠. 미즈라임, 중동계 유대인.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이 모든 유대인들의 나라여야 하죠. 하지만 건국 이후에 이스라엘은 자꾸 아슈케나즘, 백인 유대인의 나라처럼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랍, 중동계를 무시하고 이 흑인인 베타 이스라엘의 경우 3차 중동전쟁 이후에야 겨우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내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죠. 인종주의로 고통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백인 우월주의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자는 비판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 히잡은 정말 성차별적이야? 사실 저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헷갈려 왔던 문제예요.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에서 공공장소에서의 히잡 착용을 금지해서 논란이 됐죠. 공공장소에서 모든 종교적 상징물의 착용을 금지한다라는 차원이었지만 히잡의 경우에는 성차별적이기 때문에 착용을 금지한다라는 명분도 붙어 있었죠. 그런데 과연 이 문제를 성차별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볼 것인가? 왜냐하면 실제로 히잡을 쓰는 이슬람 여성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각기 다른 생각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죠. 저자는 핵심은 히잡이 아니다. 핵심은 왜 최근 들어서 유럽인들이 이 히잡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느냐다. 이슬람의 가장 일상적인 문화인 히잡을 성차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슬람 문화가 원래 성차별적인 관행들로 얼룩진 문화야 라고 낙인을 찍고 이를 통해서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증폭시키려는 그런 배경이 숨어있다. 모든 무슬림 남성들은 잠재적 테러리스트, 모든 무슬림 여성들은 억압받는 희생자,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 무슬림 역시 종교적 분류이지 인종적, 민족적 분류가 아닌데 2000년대 이후에 무슬림 전체를 어떤 본질적 특성을 공유하는 인종적 집단으로 바라보려는 그런 인종주의가 강화를 하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저자는 비판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얘기를 해보죠. 한국인은 인종주의자야? 아니, 우리가 차별을 당했으면 당했지 무슨 우리가 인종주의자야? 이런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백인이 아닌데도 인종주의를 백인에 의한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유대인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로 바라보기 때문은 아닐까.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도 인종주의죠.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받아들인 외국인 신부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 어떤 시선을 취하고 있는 걸까요? 저자는 한국은 국가 제도적으로 인종주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외국인의 정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가운데 두 가지의 대표적인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있는데 고용허가제와 다문화 정책이죠. 먼저 고용허가제, 정착을 허용하지 않는 단기 노동 이주제로 정부가 지정하는 3D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정한 나라들의 근로자들을 데려와서 한 직장에 묶어두고 최대 4년 10개월 동안 노동을 시키고 돌려보내는 제도죠.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제한했죠.
이 제도가 여러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판 노예제라고 불리는 이유는 휴업, 폐업, 임금체불 같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직장을 옮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부당한 대우나 인종차별 같은 것들을 당해도 견뎌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제도가 국제적으로 얌체 같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본국에서 건강하게 키워지고 다 교육받은 어떤 노동력이 극대화된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단물만 빨아먹고 돌려보내기 때문이죠. 과거 이 서독에 한국의 광부, 간호사들도 이런 방식으로 들어갔지만 많은 경우에 거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미 삶을 적응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착을 절대 허용하지 않죠. 미등록 체류자들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문화 정책, 결혼 이주 여성을 받아들이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의 정주를 허용하는 제도죠. 우리는 이분들을 주로 한국인 남성의 아이를 낳는 존재로 여기고 있어요. 결혼한다고 해서 바로 정주권을 주는 게 아니라 2년 정도를 살아야 하는데 아이를 낳으면 정주권을 받는데 유리하죠. 무슨 선녀와 나무꾼도 아니고 아이를 많이 낳으면 도망을 안 갈 거다 이런 걸까요?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체류 연장이 안 돼서 미등록 상태가 되기도 하죠. 우리 사회는 이분들을 온전한 하나의 시민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이분들과 이분들의 자녀들에게 다문화인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다문화라고 하면 모든 문화, 여러 문화를 다 포괄하는 것이고 한국 문화는 그 하나로 사고가 되어야 하는데 이분들에게 다문화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분들에게 다문화 정책이라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짐짓 한국인, 한국 문화와 이분들을 구별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더욱 한국인이 되라, 한국인으로 동화가 되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이것은 인종주의를 극복하자는 걸까요? 인종주의를 조장하는 걸까요? 저자는 다문화주의를 독이 든 성배라고 말합니다. 다문화주의란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이 자유주의 원리만으로는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인데, 이 다문화주의가 때로는 특정 문화적 정체성에 그 사람을 가둠에 의해서 구별지어 버립니다. 문화적 차이라고 하면서 경제적 차별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유럽연합의 극우주의가 보여주듯이 여차하면은 쉽게 폐기돼 버릴 수 있는 정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주의가 그 사회에서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계속 신경을 써야지만 보편적 인권 존중이라는 그 다문화주의의 원래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인종주의라는 것은 유럽의 식민지화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노예제가 폐지가 된 뒤에 또 유대인이 시민권을 획득을 하자 심화됐다, 이런 설명들을 한 바가 있는데요. 즉, 이 주류와 비주류인 사이의 일상적인 접촉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종주의가 더 부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많아지는 이 상황,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겠다라는 고민을 하는 이 상황, 이게 우리 사회에서도 인종주의가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언니가 읽어봤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